지금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다며 이 산업을 통째로 버렸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신산업이 답이라 믿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이 여전히 이 산업을 붙잡는 걸 보고 21세기에 아직도 그걸 하다니 후진국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버린 바로 그 산업으로 한국은 황금알을 낳으며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과연 웃음거리라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20년이요. 정확히 7,300일을 석유화학 공장 굴뚝 아래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 소리에 눈을 뜨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등에 베인 화학약품 얼룩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 얼룩이 제 20년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구조조정 통보를 받던 그날 사무실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인사팀장이 건넨 서류는 고작 A사 용지 한 장이었는데 그 한 장으로 제 20년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그 고요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 저부가 석유화학 산업 포기 선언, 미래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는데 우리가 쏟아부은 20년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댓글창에는 온통 환호 일색이었죠.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을 드디어 버린다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처지가 된 동료들과 술집에서 만났어요. 리창, 왕펑, 장민까지 모두 8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허탈한 표정으로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마시던 리창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한국 관련 기사인데 완전 웃긴다고 했죠. 화면에 띄운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모두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1세기에도 석유화학에 매달리는 한국, 시대착 오적 선택. 중국 언론이 쓴 조롱 기사였는데 한국이 새로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한국을 시대를 역행하는 나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버린 산업에 여전히 목을 메고 있다고 비웃었죠. 왕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한 발 늦는다고 우리가 이미 포기한 길을 이제야 가고 있다고 했어요. 장민도 맞장구를 쳤죠. 후진국 특유의 느린 판단력 때문이라며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버린 걸 주워하는 나라라니 후진국답군. 그 말에 테이블 전체가 폭소를 터뜨렸고 우리는 술잔을 부딪히며 한국의 어리석음을 실컷 비웃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위안이 필요했던 거죠. 남을 깎아내려야 우리 처지가 덜 비참해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미래는 그 어떤 불빛도 비추지 못할 만큼 어두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20년을 바친 산업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있었죠. 적어도 한국보다는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그 허황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불과 몇 달 뒤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할 광경이 제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낼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베이징 인민대회당 계단 위에 정부 관료들이 도열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연단에 서서 두꺼운 안경 너머로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늘부로 저부가 가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어지는 말들은 더 충격적이었죠. 기초화학원료, 범용 플라스틱, 저급 합성섬유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손을 뗀다는 선언이었어요. 미래는 반도체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20세기 산업에 국가 자원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던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혔는데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뉴스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고 저녁 메인 뉴스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 정부 결정을 극찬했습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드디어 낡은 껍데기를 벗고 첨단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말했고 다른 패널은 석유화학을 구시대 유물이라 표현했죠. 거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뒤 시내 카페에 나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중국이 이제 진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다른 친구가 맞장구치며 후진적인 굴뚝산업은 동남아시아나 하라며 비웃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 지대는 더 처참했어요. 한 달 만에 강소성 화학공단 37개 공장 중 28개가 조업을 중단했는데 거대한 철제 탱크들이 햇빛 아래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에서 새어나오던 증기 소리도 기계 돌아가는 굉음도 모두 사라진 채 오직 바람 소리만이 텅 빈 공장을 스쳐 지나갔죠. 예전 동료 리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는데 자기네 공장도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며 20년 넘게 매일 피어오르던 그 연기가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중국 화학공단이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으로 비춰졌는데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 부지가 완전히 멈춰 서 있었어요. 굴뚝에서는 단 한 줄기 연기도 올라오지 않았고 앵커는 이것이 중국의 과감한 선택이라며 미련 없이 과거를 버리는 용기라고 치켜세웠죠. 그때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의 어느 항구 도시, 울산이라는 자막과 함께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의 신축 현장이 나타났어요.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크레인이 거대한 철골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완공 테이프 커팅식 장면도 나왔는데 한국 기업 임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포가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었죠. 앵커의 논평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석유화학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감히 벌인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시대착오적 선택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한국, 과연 승산이 있을까? 라는 자막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리창이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뉴스 봤냐고 한국 정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펑도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은 시대를 거꾸로 달리고 있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는 꼴이야. 채팅방이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모두가 한국을 비웃었죠.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한국은 곧 후회할 거라고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공단 지역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는데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중국의 선택이 옳다고 한국의 선택은 어리석다고 믿었죠. 하지만 석 달 뒤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할 광경이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구직 활동은 계속 실패였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눈빛에서 불안이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어느 날 오후 예전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왕 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특수 고무 원자재가 급하게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서 한국산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석유화학 쪽 경험이 많으니 함께 한국에 가서 거래처를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비웃었던 그 나라에 이제는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출장비와 수당을 제시했는데 그 돈이면 2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리창과 왕펑도 같은 이유로 합류했는데 셋 다 어색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조롱했던 나라에 결국 도움을 청하러 온 거잖아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깔끔했는데 고속도로 양옆으로 정돈된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굴뚝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증기를 보며 리창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저런 구식 공장을 돌리고 있네. 왕펑도 맞장구를 쳤죠. 곧 망할 텐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원자재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화학소재 회사를 방문했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멈춰 섰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첨단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정문 앞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과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량마다 붙은 로고를 보니 독일, 미국,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리창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차들 뭐야? 왜 저렇게 많아? 왕펑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BMW, 벤츠, 렉서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공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곳곳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어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고 모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으니 이 사람들이 모두 계약 상담을 기다리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하더군요. 왕펑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망해가는 산업이라며? 왜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한국이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그 산업이 지금 내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했는데 복도를 지나며 유리창 너머로 공장 내부가 보였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일했던 중국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먼지 하나 없는 청정 환경,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들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인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하신 원자재 사양을 들어보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읽었어요. 망해가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린 버린 산업인데 왜 세계는 한국에 몰리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한국연구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특수 고무 원자재는 자기네가 독자 개발한 신소재라고 기존 범용 고무와 달리 내열성이 300도까지 견디고 전기 절연성도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는 화면에 분자 구조도를 띄우며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실링제로 쓰이며 전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창이 팔짱을 끼며 비웃듯 그래봤자 고무 아니냐고 자기네도 예전에 만들던 건데 뭐가 대단하냐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이건 단순 고무가 아니라 나노기술이 결합된 복합 소재라고 했죠. 개발에만 7년이 걸렸고 특허만 120개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펑이 끼어들었어요. 특허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결국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따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연구원은 침착하게 맞다고 그래서 자기네는 값싼 대량 생산 대신 고부가 신소재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원가가 아니라 성능으로 승부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리창과 왕펑의 표정이 굳어졌는데 제 가슴도 덩달아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버린 이유가 바로 원가 경쟁력 때문이었거든요. 중국은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었는데 한국은 정반대 길을 택한 거였어요.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청정실로 들어갔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설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든 게 자동화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대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원료를 배합하고 있었죠. 연구원이 투명한 액체가 담긴 비커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라고 반도체 세정 공정에 쓰이는 특수 용매인데 순도가 99.9999%라고 했습니다. 일반 용매로는 7나노 공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죠. 그는 비커를 빛에 비추며 삼성, TSMC, 인텔 모두 자기네 제품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왕펑이 코웃음을 치며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세계 1위 기업들이 다 쓴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따졌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실제 공급 계약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까지 모두 실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왕펑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자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주문 현황이 떠 있었는데 독일의 화학회사, 미국의 항공우주기업, 일본의 자동차 부품사 이름들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오늘 하루 들어온 주문입니다. 대부분 3개월 전에 예약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리창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건 일시적 거품일 거야. 곧 꺼질 불꽃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연구원이 우리를 또 다른 연구실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으로 승부할 때 우리는 기술로 승부하는 거죠. 그의 말에 리창과 왕펑이 동시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회의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테이블 위에 각종 인증서와 특허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ISO 인증, FDA 승인, 유럽 REACH 규제 통과 등 국제 인증이 빼곡했어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인증을 받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돌파했죠. 왕펑이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그래도 결국 석유화학 아니냐고, 중국이 버린 산업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겉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중국이 버린 건 저부가 범용 제품이고 한국이 하는 건 고부가 특수 소재라며 시장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죠. 그 순간 리창이 벌떡 일어서며 이건 잠시 반짝일 뿐이라고, 곧 꺼질 불꽃이라고 소리쳤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차량이 줄지어 있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게 곧 꺼질 불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타오르는 불길 같았습니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필요하신 물량과 납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꺼내 건넸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이 나라에, 이 산업에 지금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리창과 왕펑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저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망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돌을 주운 게 아니라 그 돌을 다이아몬드로 깎아낸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한국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리창과 왕펑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올라갔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침 그 연구원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불렀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어요. 솔직히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버린 산업인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물었죠.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중국이 버린 게 정확히 뭔지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 아니냐고 대답했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버린 건 석유화학이 아니라 저부가 범용 제품이라고, 한국은 그 기초 원료를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걸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설탕 포장지를 집어들며 비유를 들었어요. 중국은 설탕 자체를 만드는 걸 포기했는데 한국은 그 설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원료지만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0년 전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중국과 원가 경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포기하고 소량이지만 아무도 못 만드는 특수 소재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돌멩이로만 본 걸 한국은 다이아몬드로 깎아냈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빙그레 웃으며 정확한 표현이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리고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화학산업의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2015년부터 급격하게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난 게 보였어요.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용 특수 화학물질, 디스플레이용 액정 소재,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했어요. 이런 제품들은 K주당 가격이 범용 제품의 50배에서 100배에 달한다고 했죠. 생산량은 적어도 수익은 훨씬 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기술 개발이 어렵지 않았느냐고, 특허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 인력도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감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쉽지 않았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실패도 수없이 많았다고 했죠. 그는 자기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세정액 개발에만 8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사이 투자한 돈만 300억 원이 넘었고 연구원들이 수백 번 실험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성공했고 지금은 그 제품 하나로 연매출 500억 원을 올린다고 했죠. 제가 놀라되묻자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식 전략이라고 10년을 투자해서 30년을 먹고 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처럼 빠르게 대량 생산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술 장벽을 쌓는 거라고 설명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은 속도를 택했고 한국은 깊이를 택한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화학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표였는데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47%,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63%, 특수 고무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양으로 세계를 압도할 때 한국은 질로 틈새를 파고들었다고 했어요. 중국 제품 없이는 공장이 못 돌아가지만 한국 소재 없이는 첨단 제품을 못 만든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한국은 이미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공장 문을 닫을 때 한국은 새로운 공장을 열고 있었죠. 같은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겁니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한국도 처음엔 두려웠다고 중국이 석유화학을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였다고 중국이 비운 자리에서 한국이 다른 길을 찾았다고 말했죠. 우린 값싼 대량 생산 대신 고부가 신소재만 한다.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를 되새겼죠. 한국은 우리가 버린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전혀 다른 쓰임새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무색해졌어요. 저는 공장에서 제품만 만들었지 그 제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원료를 보며 미래를 상상했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창밖으로 울산공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굴뚝들이 사실은 세계 첨단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내일은 리창과 왕펑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국제화학소재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왕 부장이 추가로 다른 원자재 공급처도 알아보자고 해서 동행하게 됐어요. 택시 안에서 리창과 왕펑은 여전히 어제 본 공장이 과장된 거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직접 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박람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백스코 전시장 1층 전체가 화학소재 업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국 기업 부스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몰려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바이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전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한국 기업 부스는 특수 폴리머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부스 앞에 3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고 바이어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바로 옆 중국 기업 부스를 지나칠 때였어요. 대형 현수막에는 중국 최대 화학기업 이름이 크게 써 있었는데 부스 안은 썰렁했습니다. 직원 2명이 무료하게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왕펑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한국 기업 부스는 하나같이 북적였고 중국 기업 부스는 하나같이 한산했습니다.
이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리창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한 한국 기업 부스 앞을 지나는데 독일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독일인이 한국 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쓰는 특수 접착제를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독일 업체들도 시도했지만 같은 품질을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국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10개월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지금은 이미 내년 2월 물량까지 다 찼다고 말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년 물량까지 다 찼다고요? 이게 망해가는 산업의 모습일까요? 왕펑도 그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조금 더 가자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부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디스플레이용 특수 필름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돋보기로 필름을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 일본인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왕펑이 조금 알아들었는데 이 품질은 일본 기업도 못 따라간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리창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쪽을 보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큰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첨단 소재 코리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아예 대기 번호표를 뽑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47번이 상담 중이라는 전광판이 떠 있었죠. 대기하는 사람들만 20명이 넘어 보였어요. 우리도 궁금해서 부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납품처를 표시한 핀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미국 17곳, 독일 23곳, 일본 31곳, 프랑스 8곳, 영국 12곳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는데 무려 89곳이었어요. 왕펑이 놀라 물었습니다. 중국에 89곳이나 납품한다고요? 한국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이라고 중국에서 만드는 전자제품 부품에 한국산 소재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왕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석유화학을 버렸다고 자랑할 때 사실은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중국 공장들은 한국산 특수 소재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박람 회장 푸드코트로 갔어요.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모두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미국인은 한국산 반도체 소재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린다고 했고 다른 유럽인은 한국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1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리창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성공했다고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다고 고백했죠. 왕펑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눈빛에는 자괴감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세미나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강연자로 나온 한국 기업 CEO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바이오 소재와 친환경 화학물질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이 양으로 승부할 때 한국은 질로 승부했고 이제는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겠다는 포부였죠.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는데 리창과 왕펑도 멍하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서 나가는 박수 소리가 묘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왕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짐짝이라 버렸는데 한국은 그걸 황금알로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리창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산 하늘은 맑고 푸르렀는데 제 마음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이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몇 발자국 앞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3명 모두 각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뭐였을까? 왜 우리는 한국처럼 생각하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 봤고 한국은 10년 후를 봤던 거죠.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깊이 새겨졌어요. 이 경험이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장웨이가 아니라는 거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본 중국의 풍경은 떠나기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전기차들,
빌딩에 붙은 LED, 광고판, 사람들이 손에 든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에 한국산 소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허전했어요. 아내가 어땠냐고 물었지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많은 걸 배웠다고만 대답했죠. 아내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리창과 왕펑, 그리고 예전 동료 5명이 더 모였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동네 식당에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로 모두가 조용해졌거든요. 식사를 하던 중 장밍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냐고, 정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잘 나가더냐고 물었습니다. 리창과 왕펑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공장 설비,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바이어들, 내년까지 예약이 다 찬 주문량, 중국 기업들도 한국산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한 동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국이 벌인 산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뭔가 과장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리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자기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직접 보니 사실이라고, 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고 증언했죠. 왕펑도 거들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중국 부스는 텅 비어 있었고 한국 부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그 광경을 보며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밍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중국이 곧 따라잡을 수 있다고, 우리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동조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뒤처진 게 아니라 미래의 길목을 먼저 지킨 거다. 제 말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10년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원가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 경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수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고 수백 개의 특허를 쌓았으며 전 세계 첨단 기업들과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죠. 우리가 지금 따라잡으려고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한국은 또 10년을 앞서갈 거라고. 장밍이 불편한 표호로 반박했어요. 중국의 자본력이면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다고, 돈만 쏟아부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동료 몇 명도 그렇다며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국 연구원들이 7년, 8년씩 한 가지 소재만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시킨다고요. 그 집요함과 끈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말했죠. 리창이 제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어요. 한국 공장에서 만난 연구원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 자기네는 10년을 투자해서 30년을 먹고 산다고 했다며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한국은 천천히 깊게 판다는 거였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미 뒤처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도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을 비웃고 무시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밍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패배주의라고,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버리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몇몇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장밍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제 말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왕펑이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다고, 한국이 성공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라고, 눈을 감는다고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도 이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죠.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몇몇 동료들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많냐고, 기회가 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화려한 제품들 속에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소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중국 제품이지만 핵심은 한국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한국 화학 기업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웹사이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기술을 보유했는지 공부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읽었는데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마음먹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이 10년을 투자했다면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내가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뭐 했냐고 물었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배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이 제 20년을 뒤집어 놓았던 거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을 다녀온 뒤 느꼈던 충격을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 화학산업의 성공 스토리를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CNN 국제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특집 리포트를 소개했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버려진 산업의 부활, 한국이 보여준 기적. 화면에는 울산공단의 모습이 항공 촬영으로 펼쳐졌고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포기한 석유화학 산업을 한국이 첨단 소재 산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내용이었죠. 리포터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범용 제품 대신 특수 소재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TSMC, 인텔, BMW,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산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파이낸셜 타임스에 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중국이 버린 산업, 한국이 세계를 장악하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지난 10년간 한국 화학기업들의 전략적 변화를 상세히 다뤘는데 특히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중국 기업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강조했죠. 왕펑이 그 기사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야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걸 보니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우리 모두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일본 NHK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제목은 한국 화학산업의 조용한 혁명이었는데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큐에서는 한국 기업 연구원들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한 연구원이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남들이 버린 것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게 한국의 저력이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한국 기업의 DNA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6개월 전 울산 호텔 로비에서 만났던 그 연구원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돌을 주운 게 아니라 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거였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도 커버 스토리로 한국을 다뤘어요. 작은 나라 큰 전략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한국이 어떻게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글로벌 강자가 됐는지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마저 한국산 특수 고무와 접착제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중국 언론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는 사라졌고 대신 한국을 분석하고 배워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야 한다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리창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중국 정부가 화학산업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버린 게 아니냐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죠. 한국이 쌓아올린 10년의 격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화학기업과 중국 기업을 연결하는 컨설팅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이해하고 중국 시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 날 제가 중개한 한중 기업 간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전자기업이 한국 소재기업과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자리였어요. 악수를 나누는 두 CEO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죠.
계약식이 끝나고 한국 CEO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장웨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중 협력이 가능하다고, 편견 없이 현실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칭찬했어요.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블룸버그 속보가 떴는데 한국 화학기업의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소재 기업에 대거 투자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였죠.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다시 모였어요. 6개월 전 그 식당에서 다시 만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밍도 와 있었는데 예전처럼 한국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할 기회가 있겠냐고, 자기도 뭔가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리창이 말했어요. 자기도 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국 기업들과 소통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왕펑도 거들었어요. 한국 화학산업 관련 논문을 번역해서 읽고 있다고, 그들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죠. 인정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발전이라는 걸 우리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어요. 상하이에서 열린 글로벌 화학산업 포럼이었는데 기조 연설자로 한국 기업 CEO가 초청됐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그가 말했어요. 남이 버린 돌도 한국 손에 들어가면 보석이 된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청중들도 유럽 청중들도 미국 청중들도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는데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아닌 순수한 존경의 박수였죠. 연설이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미국 기업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철저한 준비와 끈질긴 실행의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유럽 바이어는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감탄했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불빛들 속에 한국의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게 바로 한국 화학산업의 위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에 몰리는지, 왜 우리가 벌인 산업이 성공하는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한국은 남들과 다른 게임을 했던 겁니다. 남들이 양을 추구할 때 질을 추구했고, 남들이 현재를 볼 때 미래를 봤던 거죠. 스마트폰을 켜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집에 간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썼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고 앞으로 한국과 더 많이 협력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죠.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당신이 변한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교훈을 저는 제 인생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버려진 산업의 부활자,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술 강국.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돌을 보석으로 만들었듯이 저도 제 인생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조롱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난 여정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지금,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이 버린 돌도 한국 손에 들어가면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석 같은 교훈이 이제 제 삶을 비추는 빛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